왜 짠 거예요, 근데 도대체 바다는? 맷돌 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륙이 생기면서 달라지는 거죠. 대륙이 대륙이 맷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바다는 더 짜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바다는. 외계도 근데 대충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외계 행성도 좀 짠물 되겠는데요? 저는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닷물에서 나온 소금을 다 뽑아서 쌓아 올리면 지구 표면을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육지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네. 7m 높이요? 뭐 계산 보여드려요? 아,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핏 듣기로는 그 소금의 양이 달의 질량하고 비슷하다는 말도 있던데. 오. 달의 질량이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전용질입니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대입니다. 저는 통계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극지연구소 박순현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을 보다 최초 충청남도 당진시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과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맨날 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약간 나오니까 좀 괜찮죠? 아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과학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또 정프로의 몇몇 궁금증, 사소한 것들 좀 한번 해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김범준 교수님, 사실 과학이라는 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경험인가요? 아니면 다수의 객관적인 경험인가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혼자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다. 그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하진 않습니다. 다수의 경험, 네, 객관적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거고 재현이 가능해야 되고. 재현 가능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다 치고 예 말씀하시죠. 저는 매우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추운 날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날 맞으면 더 아프거든요. 열심히 생각 중이시죠? 여름에 맞는 것보다 겨울에 맞는 게 훨씬 아프지 않아요? 많이 계절 따라 맞아보셨나 봐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안 맞았어요? 아니 뭐 가끔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 겨울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네네. 아, 이 선생님들은 안 맞으셨구나. 아, 공부 잘하니까 안 때렸구나. 아 뭐 옛날에는 많이들 맞았죠. 저도 학교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겨울에 맞는 게 훨씬 아파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우리 몸의 피부에 일어나는 변화가 두 개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모세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몸 쪽에 이제 중요 장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아, 그래요? 그다음엔 보통 추운 겨울이면은 습도가 낮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모세혈관이 수축하는 걸 갖고 더 아픈 거를 설명하기는 지금 떠오르진 않고요. 근데 피부 바깥쪽 부분에 수분의 양이 줄면 그러면 아무래도 때렸을 때 그 유격이라고 할까요? 그게 작아질 테니까 피부의 탄성이 줄어서 때리는 선생님의 악대기가 멈출 때까지 진행하는 거리가 줄어들면 그러면 아픕니다. 모세혈관 수축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아플 것 같진 않은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아파야죠, 그죠? 네, 선생님이 더 세게 때린 걸로 할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저 그걸로 가겠습니다. 아, 피부 그걸로 탄력이 준다. 제가 이제 추운 날과 관련된 경험을 이제 요즘 갑자기 추워져. 참고로 저기 여러분 이거는 대본에 없는 걸 그냥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아, 근데 이제 겨울엔 소리가 좀 더 잘 들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멀리서 나는 소리가 여름보다 겨울에 더 잘 들리는 느낌? 그거는 그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음속의 변화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아, 그래요? 근데 속도가 느려지는데. 아, 느려져요? 그게 소리가 멀리 퍼진다기보다 위로 퍼지는지 아래로 퍼지는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온도가 내려가면 소리는 덜 퍼집니까, 그러면? 아 내가 까먹었다. 오케이. 아 잠깐만. 예 맞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현악기의 줄은 늘어나서 음이 내려가고. 낮아지고요. 관악기는 대기에서 진행하는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면 커지죠. 그래서 소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콘서트장에서 연주를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악기와 현악기 사이에 음의 높이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네네. 떠오른 걸 생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소리의 속도가 느려지긴 해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잘 들리는지 잘 그 모르겠는데. 정도는 아니고. 아니, 소리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잘 들릴 것 같지는 않고.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야, 내가 남극 연구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신데 지금 여기 안 껴드시고 외면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으신 거죠? 아니, 왜냐면 추운데 워낙 많이 계셨으니까. 추운 데서 뭐 대화를 하긴 힘들고요. 아, 그래요? 워키토키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 밖에 있으면 고화물질로 들리거나 이런 건 안 하니까 체험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공연 관련해서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가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공연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공연에서 막 다 같이 막 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애틀 공연 중에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허황된 뉴스가 막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좀 때려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 뉴스를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 또 해보셨어요? 네, 계산해봤는데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리터 규모가 뭐랑 관계되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에너지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의 에너지. 지진의 에너지. 그러니까 지진의 에너지를 알면 그걸 갖고 그 리히터 규모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규모가 2.3인 지진 그러면은 그 지진의 에너지가 7 곱하기 10의 7승 주울이에요. 어쨌든 그런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계산해 봤거든요. 그 시애틀 공연장에 만석이 됐고 그게 7만 2천 명이에요. 미국인의 평균 몸무게가 남성과 여성이 다른데 꽤 차이가 나요. 한 10kg 가까이 차이 나요. 남성과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근데 남녀가 똑같은 숫자가 그 공연장에 왔다. 가정하면 그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아래를 뛰어내렸다. 그럼 그 사람들이 뛰어내린 에너지 전체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1.2m. 1.2m를 뛰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제자리에서 그런데 동시에. 완전히 동시에. 아, 지금 불가능한데 그럼. 그래서 1.2m를 뛰진 않잖아요. 못 뛰죠. 보통 사람들이 30cm를 뛰었다라고 하면 리히터 지진 규모가 1.9고요. 50cm면 2.0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함께 뛰어서 발생한 에너지로 규모 2.3인 지진이 만들어지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에너지를 전달해서 땅이 흔들리면 땅 내부에 있는 것들이 뭐 완전히 고정돼 있진 않거든요. 아, 반응을 해서. 거기다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변화가 지각에 있는 다른 물체들과 네. 연결돼서 증폭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장은 돼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 계산해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 많은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30cm 높이에서만 뛰어내려도 리히터 규모 1.9의 에너지를 전달해요. 교수님이 간과하신 부분은 제가 좀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네. 왜 교수님은 이게 콘서트라는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콘서트잖아요. 콘서트는 뭡니까? 음악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음악은 특히나 박자에 맞춰 갑니다. 아, 계속. 탕, 탕, 탕. 사람들이 탕, 탕, 탕 같이 뛰죠. 그렇다면 1회 뛰었을 때는 바로 그 에너지가 나옵니다만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공명. 우와. 우와. 주파수에 맞게 정확하게 잘 뛰었다 치면 오히려 그 힘은 증폭이 돼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다리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통의 지진파 S웨이브의 진동수가 얼마인지가 알려져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거과 이제 잘 맞아 떨어진 거. 그 진동수와 맞으면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부가 또 이렇게 한번 우리 공명이다? 오, 그럴듯한 얘기인데요. 네, 네. 토크에 질을 우와. 좀 더 올렸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진이 진동수가 얼마나 되죠? 난 모르겠네. 비슷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헬스클럽 같은 데서 사람들이 뛰어서 건물 무너지고 하는 일도 있어요. 공명이죠. 그것도 공명. 테크노마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일단은 측정된 거거든요. 그 서부니까 지진계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계속 지진계를 보는데 기록이 됐는데 이게 뭔가 찾아보다 보니까 아마 이걸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한 거여가지고 아, 2.3이 아, 나왔는데 그렇다. 그게 우연히 맞은 걸 수도 있네. 그 사람은 이제 분명히 공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는 거죠. 2.3 정도면 우리 몸으로는 거의 못 느낄 정도. 약하게는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약하게는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데이터가 있어서 관측된 거니까 팩트는 팩트인데 원인이 공연이냐는 뭐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검증을 해야 되겠군요. 만약에 그러면 저 한 7만 2천 명이 아니고 한 70만 명 혹은 700만 이렇게 동시에 뛰어버린다. 이러면 당연히 규모는 커지는 거죠? 규모가 에너지가 32배가 될 때마다 일씩 커지거든요. 만약에 7만 명이 아니라 곱하기 32를 해서 거의 100만이죠. 100만이 넘죠? 200만입니다. 200만. 계산 이- 좀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73, 21인데 어떻게 그게 100만이 나와요? 아, 그 물리학자들은 계산할 때 앞에 숫자 같은 건 잘 신경 안 써요. 100만이나 200만이나 그죠? 그죠? 맞습니다. 영의 개수가 중요하죠. 어쨌든 200만이 뛰면 규모가 1이 늘어나긴 해요. 아, 그래요? 가능하네. 아, 그것도 계산해봤어요. 전 세계가 지금 78억인데 1m 높이에서 동시에 뛰어내리면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지진 규모로 바뀌면 5.6입니다. 꽤 큰 거죠. 근데 그게 분산돼서 뛰어도 그래요? 어쨌든 전달하는 에너지.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전달하는 에너지를 지진 규모로 바꾸면 꽤 크긴 하더라고요. 지진 이게 좀 재미있는 게 현재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지구 내부를 연구할 때 지진파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마치 CT 촬영이나 MRI 촬영하듯이 이제 지구 내부를 3차원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 때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그때 냉전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한테 수소폭탄 터뜨리면 이게 얼마큼 세긴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간에 매질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지구 내부를 잘 알아야지 소련이 얼마나 센 걸 터뜨리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설득해가지고 그 펀드를 받아서 지구 내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전략이네요. 그 지진파가 지구 정반대까지도 갑니까? 모든 것을 다 진출을 하고 지진파가 이제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P파하고 S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속도에 따라 가지고 프라이머리에서 먼저 빨리 오는 파가 있고 세컨더리 파는 두 번째로 오는 파고 또 다양한 파들이 두 개만 보통 보는데 P파는 다 전달이 돼요. S파는 액체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S파가 전달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서 지구 내부 외액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자, 여튼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오래 지금 이야기를 끌었던 것 같고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 별이 초신성 폭발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른바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는 큰 별 둘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새끼가 태어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살면서 처음 들어본 질문인데 별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사실 엄청 극적이진 않아요. 우주 공간에 먼지 구름이 높은 밀도로 떠 있으면 입자들끼리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씩 자기들끼리 끌어당기고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멀리 퍼져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제 중심부에 밀집이 되면서 네.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게 처음에는 중력만 느끼니까 이 가스 구름이 수축만 합니다. 그러다가 내부가 점점 뜨거워지고 밀도가 올라가면 내부에서 원자핵들끼리 높은 밀도로 부딪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바글바글해지니까. 그러면 작은 원자핵들이 서로 합체해서 덩치 큰 원자핵으로 변화하는 핵융합 반응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무리 아닌가? 가능합니다.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아니 먼지 구름이었잖아. 네, 맞습니다. 뭉쳐봐야 뭐 지들이 얼마나 뭉친다고. 근데 질량 자체가 뭐 태양 질량의 10배, 20배 이런 수준의 가스 구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초신성 폭발 같은 거는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뭉쳐서 별이 빛을 내기 시작할 때, 그때도 잘 관찰을 하다 보면 어제까지 없던 별이 오늘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별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되게 전형적이에요. 가스 구름이 수축을 해서 반죽이 되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회전이 빨라지거든요. 저절로 회전해요? 네, 김연아 선수가 팔 오물이면 회전 속도 빨라지는 것처럼. 근데 그 희망하고 힘을 준 거잖아요,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회전 성분을 갖고 있다가 얘가 더 수축을 하면 빨라지는데, 그러면 별이 중심에 있고 사방에는 납작한 먼지 원반이 만들어져요. 피자 도우처럼. 네네. 그래서 실제로 갓 태어난 어린 별들 현장을 보면 먼지 원반이 이렇게 있고요. 먼지 원반에 막히지 않은 위랑 아래쪽으로만 애기 별이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구가 보는 방향이 그쪽의 수직 방향이면 보여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갑자기 시작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게 갑자기 뿅 하진 않고요. 초신성은 사실 되게 빠르게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별의 탄생은 천천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럼 그거는 아마 폭발한 별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도우 같은 동그란 데에서 점점 이제 모이면서 덩치 커지고 빛은 위아래로 발사되다가 이제 다 뭉치면 위아래 발사 못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빛나는 거예요? 위아래로 계속 에너지를 토해내면서 주변을 싹 정리를 하고요. 주변을 떠돌던 먼지 원반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입자들끼리 또 모여서 얘네가 이제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주변에 있던 입자들끼리 지네끼리 모여갖고 행성이 되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행성들, 우리 태양계도 보면 다 같은 평면 원반에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애초에 얘네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의 먼지 원반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궤도가 얼추 다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태양이 이렇게 있고 네. 예를 들면 그냥 수성은 이렇게 돌고 네. 지구는 이렇게 돌 수도 있는데 네. 그러지 않고 다 비슷하게 이렇게 도는 이유는 원반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력이 많이 빨리 들어간 애들은 그냥 그 안으로 가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적당히 이제 힘 맞는 애들은 주변을 계속 이렇게 도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질문 괜찮았네, 이분.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았는데 네네. 별이 생겨날 때는 그런 식으로 가스 구름이 뭉쳐갖고 가운데에 좀 회전 빨라지면서 에너지 위아래 나오고 이렇게 된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 우리 남극 박사님이 오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를 조금 바다 이야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이 바다라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 지구라는 별에서 바다랑 육지가 원래부터 이렇게 선명하게 경계가 있었어요? 아니면 막 뭉쳐 있다가 너는 땅, 너는 물 이렇게 이제 갈라진 겁니까? 우리 초기 지구를 연구하는 이제 분야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게 바다가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육지가 생기기 전에. 아, 그럼 전체가 물 표면이었어요? 그렇죠. 초기에는 바다만 있었던 거죠. 육지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라는 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우주먼지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딱 뭉치다 보니까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데 무거운 거는 이제 가는 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철이나 니켈 이런 것들은 들어가고 가벼운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H2O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물은 빡 빠져나갔을 것이다. CO2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초기에는 물이 덮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륙이라는 건 좀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륙이라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게 보통 화산하면 멘트가 바로 녹아서 나온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 대륙은 멘트가 녹아 나온 현무암이 다시 한번 녹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대륙이요? 예. 대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차적 과정이에요. 그 화산이 뿜은 그래서 굳어진 돌이 다시 녹았다고요? 현무암 같은 게 먼저 있었고 현무암이 다시 녹아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녹았다는 건 어떤 과정으로 녹는 거죠? 그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물 같은 게 공급되면 이제 그 낮아지니까. 아니 근데 화산이 반경 1000km짜리 화산도 아닐 거고 화산이 뭐 얼마나 터진다고 그게 녹아갖고 이 대륙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그 현무암층이 있어서 그 아래에는 이제 압력이
중력이 높으니까 특별히 녹아가지고 초기에 대륙이 만들어졌다. 대륙은 한 번에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 초기에 좀 많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대륙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커져요? 예, 대륙은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륙은. 어디서요? 일본 근처에서도 계속 그 섭입작용이 일어나니까 화산이 일어나면 대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바다보다 대륙의 면적이 더 늘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진 않고요. 또 소멸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겠죠, 밸런스가. 아, 이게 또 이렇게 땅 넓이가 넓어지다 보면 바다가 좀 더 이렇게 수면이 올라오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대체적 균형이 맞아가지고 없어지기도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예. 여튼 그래서 맨 처음에 지구에서는 아마도 전체가 다 물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거운 애들이 이제 가운데로 뭉쳐서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화산 폭발 등등 하여튼 뭐 여러 활동 등으로 이제 대륙이라는 게 생기고 바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군요, 우리가. 근데 왜 외계에서 이렇게 빵 와갖고 물별 같은 게 떨어져서 바다 됐다는 얘기도 그런 가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치, 천문학자들은 이제 좀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구 역사에서 일종의 미싱 링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 지구 환경은 마그마의 바다 같은 펄펄 끓는 세계였을 거고 달 만들 때 충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극적인 현상이 있었을 텐데 지금 수준으로 많은 물을 과연 광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물은 휘발을 하잖아요. 되게 많이 줄었을 텐데 그럼 더 다시 물을 보충해주는 작용이 어디선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최근까지는 해성을 많이 기대를 하다가 해성 탐사해 보니까 해성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소행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해성과 소행성 차이는 궤도 차이예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해성은 왜 저희가- 나눴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쓰던 관습적인 분류다 보니까 그냥 쭉 쓰고 있는 건데 소행성과 해성의 가장 큰 차이라면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행성은 꼬리가 없고 해성은 꼬리가 있고. 네, 그런데 해성인데 꼬리가 없어진 애들도 있거든요. 사해성, 죽은 해성이라고 표현도 그래요? 하는데 그래서 약간 모호한 애들이 있습니다. 저 뭐지 옛날에 무슨 헨리해성? 뭐 이런 친구들이 76년인가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고. 보셨어요? 저는 못 봤죠. 보셨죠? 그게 1986년인가. 근데 사실 맨눈으로는 잘 안 보였어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같은 네, 거. 보도는 하여튼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나도 참 못 본 건가? 저도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86년이에요. 걔는 못 보셨고. 네. 다음에 올 거는 잘 한번 보시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헨리해성을 가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이 안 좋으면 평생에 한 번, 운이 좋으면 평생에 두 번 볼 수 있는 그러네. 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0 이상 살아야. 첫 번째 본 건 기억 못 할 것 같은데. 아기 때 뭐 자기도 모르고 봤겠죠. 하여튼 그 해성보다는 이제 그 소행성 쪽에 좀 가능성을 지금은 천문학계에서는 좀 더 두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근데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면 사실 구성 성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 소행성에서 온 걸로? 그게 소행성과 해성이 놓여 있는 거리가 조금 다른데 이제 해성들 중에서도 태양계 외곽에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서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물이 많을 테니까. 이제 그런 해성으로 생각했던 애들을 직접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얼어 있는 물의 중수소 함량이랑 지구 물의 중수소 동위원소로 함량이랑 봤구나. 네,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소행성 탐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신기한 게 소행성에 가서 거기에 통 찍은 다음에 파편 튀면 그걸 회수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요? 네, 이미 돌아왔습니다. 오. 약간 소행성 벨티 하는 느낌으로 탐사를 하는 건데 벨티 뭔지 모르시죠? 벨치가 뭐야? 아유. 띵동하고 도망가는 벨 누르고 튀는 거. 그럼 예전에 많이 했는데 이름은 그때는 그렇게 안 불렀던 거. 먹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고 벨티. 튀는 거. 네.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그죠? 네. 실제로 그 소행성 때가 목성하고 화성 사이에 있잖아요. 소행성들이 화성에 부딪혀가지고 화성의 조각이 지구 날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튀어 들어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소행성에서 채취한 수분의 중수소 함량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거랑 같다는 거죠. 최근 결과를 해성은-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해성이 아니네요, 확실히. 그렇죠. 소행성으로 많이 좀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소행성이 물을 잔뜩 머금고 지구로 부딪혔을 가능성? 그쵸, 이제 함수 광물이라고 하죠. 물을 머금은 광물이 소행성에 있었고 걔가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많이 쏟아져야 지구에게 물을 채워줬을 텐데 아직도 이게 100% 소행성에서만 왔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유력한 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소금도 같이 갖고 온 거죠? 소금이요. 그러니까 바닷물 짠 거 아니겠습니까? 염분기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소행성이나 지구나 똑같이 그런 우주 먼지로 만들어진 거여 가지고 네. 지구 자체가 소행성의 집합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우주 먼지에 들어있던 물들이 기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왜 짠 거예요, 근데 도대체 바다는? 맷돌 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 할아버지 아직도 사시나?
초기에 지구에 있었던 물은 지금 바다하고 조성이 달랐을 수밖에 없어요. 초기 지구의 바닷물하고 지금 바닷물은 초기의 물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보통 그 광천수 할 때 마그마에서 바로 나오는 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대부분 광천수가 다 가짜고 다 지어서 섞인 거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물이 있긴 있어요. 초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걔네들은 담수에 가깝죠. 그리고 또 성분도 좀 달라요. 그럼 화산 폭발할 때 물이 나와요? 일부 물이 나오죠. 바다에 폭발하면 바닷물에 섞이니까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네, 네. 굉장히 많은 물이 지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물들을 보통 초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네. 바닷물과 조성이 다르죠. 근데 왜 짜진 거예요, 도대체? 대륙이 생기면서 달라지는 거죠. 대륙이 대륙이 맷돌 작용을 하는 거죠. 대륙에서 이게 비 내리고 물이 흘러가고 하면서 계속 염분을 실어 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현재 바닷물의 조성이라는 거는 대륙하고 생물하고 화산하고 모든 게 복합돼가지고 어떤 뭔가 이제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 반론까지는 아니고 질문이 생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륙의 작용 때문에 바닷물이 짜진 거라면 대륙에 고여있는 물은 왜 짜지 않나요? 그거는 아주 쉬운 이야기죠. 대륙에 있는 물이라는 거는 바닷물이 증발해 떨어진 거니까. 근데 그게 고인 것들이 그 물들이거든요. 증발할 땐 그냥 물만 그렇죠. 올라가니까요. 증류된 거구나. 증류승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앞으로 바다는 더 짜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바다는. 아니 계속 이제 대륙에서 빗물에 씻겨 내려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짤 것 같은데. 일부 제거되긴 하죠. NaCl이잖아요. 나트륨이 특히 많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짜지는 거잖아요. 짜지는 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빗물이 떨어지면 대기중에 CO2가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약간 빗물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줘가지고 분리를 시켜요. 나트륨이나 칼슘 이런 걸 녹여내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바다로 이동이 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CO2에 의해서 이게 녹았으니까 NaCl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그 Cl은 화산에서 왔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대륙에서 공급된 나트륨과 화산으로 공급된 Cl이 결합해가지고 바다를 이룬 건데 그럼 왜 칼슘은 많지 않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칼슘이 더 많으니까 나트륨보다. 칼슘은 바다 생물들이 이제 칼슘을 골격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칼슘 계속 소비를 해가지고 이제 칼슘은 제거가 되니까 칼슘 농도가 낮아지고 생태가 그렇게 또 조절해 주는구나. 나트륨은 많이들 이용을 안 하니까 남으면 염수랑 강하게 결합해 있어가지고 대륙에서 녹아나가는 물질, 생물의 작용, 그리고 화산 작용, 네네네. 온갖 것들이 종합돼가지고 이제 현재 조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신기하다. 생명체가 그렇게 발전했다는 접근보다 저는 오히려 지구가 생명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좀 이렇게 멋있는 말 하면 좀 이렇게 탄성도 좀 지어주시고 좀 어떻게 이렇게 사람 과학자들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섭섭하다. 아니 뭐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공진화라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부분하고 생물적인 부분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제 거에 덧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저 만약에 지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짠물이 됐잖아요, 바다가. 외계도 근데 대충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외계 행성도 좀 짠물 되겠는데요? 저는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별 주변에 소행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걔네가 행성에 떨어지면서 물이 공급이 되었을 것이고 구성 물질 비슷하죠. 그쵸, 비슷하죠. 네. 그리고 특히 또 생명체가 살만한 조건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제 생각에 굉장히 지구와 유사한 바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점점 과학을 보다 회가 거듭될수록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이게 점점 더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에서도 거의 지금 다 확신하는 분위기예요. 아, 외계 생명체는 있다. 아, 언제 만나냐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여튼 외계에 있는 바다들도 아마도 이런 과정들을 대체로 거친다면 그렇게 이제 짠 바닷물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서 또 생명체가 탄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바닷물 무게 혹시 재보셨습니까? 계산하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우리 그거 부모님들. 알려져 있더라고요. 바닷물 무게가요? 네, 수정하면 10에 21승 킬로그램. 10에 21승 킬로그램? 얼마 안 돼 보이네요. 물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물만인 것 같아요. 염분은 다 빼고. 염분은 바닷물보다 전체 질량에 비하면 크진 않아서 1kg당 35g. 소금이 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모든 염분의 양은 약 10에 19승 킬로그램. 얼마 안 돼 보이네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바닷물에서 나온 소금을 다 뽑아서 쌓아 올리면 지구 표면을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소금을 하여튼 다 말려갖고 네, 소금 땅을 얻어서 덮으면 전 지구가 7m 높이로 덮여요. 육지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네. 7m 높이요? 뭐 계산 보여드려요? 아,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핏 듣기로는 그 소금의 양이 달의 질량하고 비슷하다는 말도 있던데. 오. 달의 질량이요? 네, 그런 말은 들은 것 같아요. 10에 19승 달이 얼마죠? 10에 19승 잠시만요. 나 이거 갑자기 왜 계산쇼가 됐어. 달의 무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달 표면의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고 달의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중력을 F는 mg인데 중력은 만일력이니까 g r제곱분의 mm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스몰 g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6분의 1의 중력을 4분의 1의 제곱한 사이즈에서 느끼려면 6 곱하기 16 해서 96분의 1. 한 10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2 곱하기 10에 30kg이고 지구가 10에 24kg 오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달이 아까 우리
바닷물이 1%였죠. 네네. 그러면은 10에 22승이고요. 22승. 그런데 소금의 양은 기껏 19승이니까 훨씬 많네요. 바닷물 전체 질량이 10에 21승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구 바닷물 전체하고 달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긴 하네요. 아 근데 달의 질량을 어떻게 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를 몰라도 만릴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 주변을 도는 걸 갖고 계산해야 돼요. 그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이 계산이 시작되자 강아지가 심하게 짖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우연의 일치입니다. 여튼 어마어마한 지구에 있는 소금의 양. 요 소금은 아마도 비 내리고 이제 육지에서 쉽게 내려오면서 바다로 점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바다가 이렇게 지금같이 짠물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대충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화산에서 화산에서. 염소가 그래서 CL이 공급됐다. 거기서. 그것도 그 재밌다. 바닷물을 우리가 먹으면 죽죠? 왜 죽는 거예요? 근데 속물 먹 우리 짠 거 엄청 많이 먹잖아요. 바닷물은 그보다 훨씬 짜서 죽는 건가요? 식염수 농도가 우리 혈액에서의 염분의 농도랑 같거든요. 근데 식염수 농도가 약간 짭짤하게 느껴져도 바닷물보다 낮아요. 그 얘기는 바닷물을 마시면 우리 몸속에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물 중에 상당한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은 바닷물뿐이 아니라 빵도 너무 많이 먹어도 죽지 않겠습니다. 아니, 안 그거 죽어요. 안 빵은. 죽어요. 우리 교수님 보면 절대 빵으로는 안 죽죠. 안 죽어요. 바닷물을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수자원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용하기가 좀 힘드니까, 특히 이제 물 좀 부족한 나라들은 이거 담수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이거는 아직 경제성이 좀 잘 안 나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크진 않겠죠. 물 부족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네. 물이 뭐 크게 부족하진 않으니까요. 섬나라들을 많이 가봤거든요. 섬나라? 섬나라 같은 우리 이제 강이 있으니까 그 강이나 호수에서 이제 그런 담수를 사용을 하는데 섬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 쓰더라고요. 빗물을 많이 쓰는 걸 보면 아마도 빗물을 받아 쓰는 것보다 그게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얼핏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 생각에 담수화는 좀 부정적인 게 왜요? 이것도 생태계에 영향을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담수화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그걸 물로 쓰겠다는 거니까 네. 원래 바다였던 곳도 분명히 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No, 전혀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그 지난번에 다 배웠잖아요. 그 바닷물에 비하면 담수의 양은 굉장히 작거든요. 이 바닷물 담수화한다는 게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결국은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것처럼 담수로 만든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용한 다음에는 다시 순환할 테니까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해요? 걸러낸 소금은? 조금은 바다에 남아있죠. 그 동네는 조금 짜지겠네, 그죠? 네, 근데 그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양 자체가 워낙 네,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다가 워낙 크니까. 바다가 뭐 98%고 빙하가 2%고 소수점 아래에서 노는 거여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겠어요. 근데 중동 지역 같은 데는 담수학교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죠. 이미 하고 있나요? 그냥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담수화 기술에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있는지까지는 몰랐습니다. 다 앞서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력이 강한 나라. 아유, 그럼요. 남극까지 어떻게 가셨겠어요? 우리 다 기술력으로 맞습니다. 갔죠. 예, 그렇죠. 예. 네. 남극에서는 저 담수화 안 하죠? 남극에서 담수화가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죠. 그래요? 예. 아, 비가 안 오는구나. 얼음 녹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륙에 있는 기지는 바다가 머니까 빙하를 얼려서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빙하를 얼려 쓴다고요? 녹여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해변에 있는 것들은 빙하를 사실 가져오고 녹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기 주변엔 해수를 담수화해서 이제 식수를 사용하고 있죠. 담수화를 어떻게 해요, 남극에서는? 그러니까 해수를 이제 파이프로 끌어 들여가지고 네. 그 담수화 기술이 있거든요. 역삼탑 기술을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기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세종기지하고 장보고기지가 있는데 세종기지는 1988년도에 만들어졌고 세종기지는 좀 약간 위도 63도니까 거기는 뭐 비도 내리기도 하고 호수가 있어요. 인공호수를 만들었어요. 한대호라고. 아, 우리가 만든 호수예요? 그렇죠. 그 기지를 위한 식수공급에 호수를 만들어서 네네네. 그 안에 이제 얼음물이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호수가 생기니까 그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양이 부족하고 겨울에는 얼어버리니까 그 기간에는 이제 바로 앞에 바다가 또 있거든요. 마리안 소만이라고 작은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해수를 담수화해서 쓰고 있죠. 박사님은 남극 다시 가고 싶으세요? 늘 그리움 같은 게 있죠. 남극에 대한? 남극이 좋은 거야? 아니면 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거죠. 뭐 남극에 있으면 힘들겠죠. 또 여기만 있으면 또 남극에 대한 또 그런 게 생기는 거고. 남극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시는구나. 어떤 게 가장 그리우세요? 뭐 완전히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는 것과는 다른 상상을 초월한 거니까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특수한 느낌이다 보니까 뭐 어떤 평가를 내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동남아나 어디 유럽이나 미국 여행 갈 때랑 또 다른 느낌이겠군요. 남극 그럼 가실 좀 때. 다른 게 있죠.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특수한 느낌이다 보니까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우리 다음 촬영은 남극에서. 뭐 그 바다는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물이잖아요. 물 아닌 바다도 있을 수 있나요? 저 어떤 별엔 뭐 모래바다라든지 금덩이 바다 뭐 이런 다른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다가 되려면 일단 액체여야 할 테니까 우리가 액체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태양계 안에서도 물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채워진 바다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수은 바다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실제로 수은 바다는 아직 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이라고 있는데요. 바다까지
액체까지는 아니고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독특한 게 위성인데 대기권도 있고요. 액체 호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점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액체가 근데 물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대기권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되게 높은 농도의 메테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메테인? 방귀 낄 때 나오는 가스 중에 하나니까 아유, 냄새가 뭐 사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겠군요. 지구 생명체가 바로 거기 가서 아마 살는 건 어려울 거고요. 독성이 너무 심해서 메테인의 호수에서 적응한 생태계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걔들이 지구에 오면 지구물이 방구물이. 그렇죠. 똥파리 같은 친구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메테인으로 가득 찬, 대기도 가득 찼고 그 호수도 네, 맞습니다. 액체 메테인인 거예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타이탄에 사실 착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요? 카시니 하위헌스 탐사선이라고 카시니라는 탐사 로봇이 하위헌스라는 탐사 그 착륙선을 싣고 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긴 대기권이 두꺼우니까 낙하산 펼쳐가지고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뭐 바퀴가 달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내려가면서 촬영만 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건 보내주고 우리한테. 네, 자료는 보내주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탐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냐면 대기권이 많으니까 드론 탐사를 하자는 거예요. 타이탄에? 네, 드론 탐사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멀리 다닐 수 있으니까 드론에 작은 잠수정을 붙여서 드론이 날아가서 호수에다가 잠수정 떨어뜨리고 뭐 너무 궁금하다.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개발 중이어서 언제 시작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과학 이야기는 정말 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주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40분인데도 어떻게 4분처럼 지나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전문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을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상대성 원리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보다의 40분은 4분과 거의 같은 것처럼 이렇게 좀 계속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당진에도 그리고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 과학을 보다 책은 배달이 됩니다. 예스24 통해서 혹은 교보문고 통해서 주문하시면요 집에서 편하게 받아서 읽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과학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퇴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오빠 퇴근했어? 나 지금 퇴근해갖고 친구랑 한잔하고 있지. 과연 이 지점에서 여자친구는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났나요? 반갑게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집에 지금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노력 많이 하신다. 여러분은 다 티죠? 저 아이예요. 네? 아이. 아니, 아유 정말 조선시대 왕으로 태어날까? 현대의 대기업 과장 정도로. 왕이요. 왕이 선정을 베풀어서 그럼 언제 저기 인조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인조 때는 싫어. 고종 때 갈게요, 고종.